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칼슘 수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다공증은 칼슘이 부족해서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 제가 환자들을 보면은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슘이 더 많은 경우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칼슘은 정상인데 칼슘이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슘이 오히려 높은 경우에 어떻게 골다공증이 생기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제 비싼 이온 칼슘을 먹어야 한다. 네, 골다공증 무조건 칼슘을 먹어야 된다. 이제 요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너무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오히려 칼슘이 너무 높은데 거기다가 이온 칼슘을 먹어서 칼슘 수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몸이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칼슘 수치가 높을수록 골다공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오히려 역발상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가지고 혈액 속에 칼슘 수치가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이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와 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비싼 칼슘 제품을 먹는다면은 당연히 효과는 없고 돈 낭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칼슘을 먹을 게 아니라 이 칼슘 수치가 어떤 상태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피 검사 없이 그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기 전에는 단순히 엑스레이 그 골밀도 검사만 하고,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네? 칼슘 처방하고, 골다공증 약 처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 관련 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꼭 그 관련 피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면은 그 필요한 검사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 검사 항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실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세 여자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 피 검사를 했는데 칼슘 수치가 11.2로 상당히 높아 있었습니다. 정상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8.6에서 10 사이가 이제 정상 수치인데 11.2면은 보통 나오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칼슘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이 환자의 골밀도는 척추 쪽이 마이너스 3.1로 이제 저희 병원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마이너스 3.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마이너스 2.5 이하시 이거보다 작으면은 이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죠. 그래서 3.1이면은 이제 골다공증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제법 나이에 비해서 심한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칼슘이 엄청 높게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골다공증은 칼슘이 오히려 낮아야지 잘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환자는 거꾸로 칼슘 수치는 완전히 높은데 골밀도는 뚝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치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로 충분히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타민 D가 이렇게 너무 높은 경우에도 칼슘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치로는 이제 정상적인 칼슘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일 때 이제 전형적인 골다공증 환자들은 보통 그 근육량을 체크해 보면은 골격근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는 골격근 근육량도 충분한 편이었고요. 특히 골격근 중에서 하체 근육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뭐 7.5kg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정도의 근육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맞았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골다공증에 걸렸을까?
나이도 56세면은 제법 젊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70세도 아니고 근육량도 많고 근력 운동도 이분은 이제 주 3회 이상 하시는 분이었고요. 영양제도 이제 다양하게 섭취해서 영양소 부족한 상태도 아니고 칼슘이 부족한 그런 환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치도 제법 준수한 수치로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왜 골다공증에 걸렸을까요? 음, 그거는 이제 칼슘 수치를 올리면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상승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83으로 74가 기준인데 이거보다 높게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음.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좀 어려워지죠. 처음 자주 듣는 용어가 아니에요. 부갑상선. 우리가 이제 갑상선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그 갑상선 보충제, 호르몬 보충제를 드시는 분도 많고, 또 때로는 항진증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갑상선 뭐 결절이 있는 분도 있고, 갑상선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목이 이렇게 부은 것처럼 보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암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술도 하시고, 또는 이제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분도 있는데, 이 갑상선은 친숙하게 잘 아는데, 부갑상선은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갑상선도 이제 갑상선 안쪽에 뒤쪽, 이 전면 쪽은 아니고 뒤쪽 면에 이렇게 네 개 정도의 콩알 모양으로 이렇게 네 개 정도 있는 그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갑상선이 있는데 이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갑상선, 네, 갑상선 근처에 있는 내분비 기관인데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이다. 이 정도는 처음 들어봤어도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괜히 또 낯선 용어 왔다고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갑상선 옆에 있는 부갑상선,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 예, 쉽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어 있는 상태, 그죠? 이 호르몬이 이제 과하게 분비되어 있는 상태가 부갑상선 항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 갑상선 항진증, 그렇죠?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은 부갑상선 항진증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알면은 좋은데요. 골다공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 수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주요 기능입니다. 어떻게 칼슘을 유지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칼슘 수치가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뼈에서 파골 세포를 자극해 칼슘을 혈액으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신장에서는 칼슘을 재흡수시켜서 칼슘 수치를 올려주고, 장에서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해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혈액 속에 칼슘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칼슘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부갑상선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면은 부갑상선 항진증, 예, 갑상선 항진증이 아니고요. 혈액에서 칼슘이 과하게 방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고칼슘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혈액의 칼슘 수치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환자처럼 칼슘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부갑상선 항진증으로 칼슘 수치가 오래 높게 유지가 되면은 이제 뼈에서 자꾸 칼슘을 빼내게 되니까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골다공증까지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제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부갑상선 항진증의 원인은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부갑상선 선종이 있습니다. 뭐 부갑상선 항진증도 뭐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부갑상선 선종입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조직이 이제 과하게 증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갑상선 선종일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가끔 제 병원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급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확진 검사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칼슘 수치가 올라가고 뼈에서 이제 파골세포가 활성화돼서 칼슘을 빼내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피 검사를 안 하고 그냥 골다공증 약물이나 주사 이런 걸 먼저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수술을 먼저 해야 됩니다. 드물게는 암으로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먼저 수술을 하셔야 된다. 당연히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크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칼슘 수치가 올라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부갑상선 항진증이 하나 있고요. 드물게 이제 비타민 D 과잉 섭취인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비타민 C 메가도주 요법을 하면서 하듯이 비타민 D 메가도주 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내성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D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칼슘이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비타민 D를 드시는 과하게 메가도즈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칼슘 수치를 확인하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로 이제 암이 있을 수 있고요. 악성종양. 고혈압 약에 이 이뇨제 역할을 하는 다이아자이드 그 이뇨제가 칼슘 수치를 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 수치가 높다면 반드시 비타민 D 수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너무 많아서 생긴 칼슘 수치가 높은 거라면은 비타민 D를 중단 후에 이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수치가 어떻게 잘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 검사 없이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아셨겠죠? 예, 반드시 골다공증은 단순하게 칼슘만 넣어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원인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 검사를 하고 나서 골다공증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일 때 이제 필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저는 1번으로 보는 검사가 체성분 분석 검사입니다. 흔히 인바디라고 하죠. 그래서 무기질하고 이제 근육량을 꼭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하다면은 근육량을 올려주는 게 메인 치료가 돼야지 근육량은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칼슘만 공급하고 골다공증 약만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밀도도 이제 재검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 수치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골밀도를 다시 어쩔 수 없이 다시 검사를 해서 제대로 수치가 나온 건지 확인하고요.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골다공증이 아닌데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골밀도를 제 병원에서 제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은 좋은데 당연히 칼슘 수치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조금 채워주고 과하다면은 왜 과한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인과 마그네슘 수치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고요. 비타민 D 수치도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환자도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아까 이게 골대사와 관련된 이 세 가지 부갑상선 호르몬은 아까 뼈에서 파골세포를 자극해서 칼슘을 빼낸다 그랬죠. 이게 지나치게 높진 않는지, 또 조골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파골세포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검사도 처음 할 때는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K2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K2가 부족한 경우에는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에 전달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K2 검사도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바로 골다공증과 관련된 환경 독소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 환경 독소에 노출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환경 독소는 바로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특히 이제 수산물을 많이 드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그릇이나 다른 그런 뭐 화장품이나 등등을 통해서 중금속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납, 그리고 카드뮴, 알루미늄, 특히 납과 카드뮴은 칼슘 상승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칼슘 수치가 높은 경우에도 이런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드뮴 중독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중금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금속도 꼭 확인해 볼 수 있으면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불 화합물이 있습니다. 예, 과불 이제 불소 이렇게 이제 어, 우리 후라이팬에 늘러붙지 않도록 그 테플론 있잖아요. 그 테플론 성분이 이제 과불 화합물로 되어 있는데 그 늘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호르몬 교란을 통해서 에스트로겐 작용을 좀 억제할 수 있죠.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 대사 장애, 그리고 이제 조골세포, 파골세포 기능의 불균형을 만들고,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파골세포를 자극하면서 이 과불 화합물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과불 화합물에 노출되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면은 이 검사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요약을 좀 해보면요.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면 반드시 칼슘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된다. 오히려 칼슘 수치가 높으면은 골다공증이 훨씬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칼슘 수치가 높으면은 이게 부갑상선 호르몬이 높은 건지 비타민 D가 높아서 올라간 건지 구분을 해야지 되고요.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다면은 이거는 선종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 치료 대신 수술을 먼저 해야 될 수 있다는 거 꼭 잘 알고 계시고요. 부감성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칼슘과 D 수치가 높다면 D 섭취를 중단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검사로 이제 아까 근육량을 체크하기 위한 체성분 검사, 그리고 중금속, 카드뮴과 납, 그 다음에 과불화합물, 비타민 K2, 조골세포 기능을 보는 오스테오칼신, 그리고 파골세포 기능을 보는 CTX 검사도 함께 해서 악화 요인을 먼저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골밀도 검사만 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런 검사들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까운 이제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이런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